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헤어질 결심을 다룹니다. 저희는 헤어질 결심이 현대 여성들을 위한 신화라고 보았습니다. 송설의 첫 번째 남편 기도수를 송설의 내면의 부정적 남성성으로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강렬한 단어 추앙을 남겼고 영화 헤어질 결심은 또 다른 강렬한 단어 붕괴를 남겼습니다. 전자가 결핍감과 부족감에 시달리는 여성의 갈망에서 비롯된 언어라면 후자는 정상에 올라 사회적 힘을 누려본 남성의 언어라 하겠습니다. 실제 붕괴는 박찬욱 감독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입니다. 여성은 붕괴를 두려워할 정도의 정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송설애는 영화 내내 산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위해 바다로 갔습니다. 구소산을 힘겹게 올라 남편 기도수를 추락사시켰던 송설애. 그녀가 호미산을 자신의 산이라고 말할 때 그녀는 서툰 타국어로 말합니다. 그녀의 주장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의 서툰 타국어가 역설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여 송설애의 욕망은 춥고 허기지고 외롭습니다. 송설애의 욕망을 귀하게 대접하지는 못할지언정 송설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미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송설애의 욕망을 모독하는 짓이고 송설애를 더 춥고 허기지고 외롭게 만듭니다. 송설애에게 정령이라는 칭호를 하사함으로써 아무것도 욕망할 수 없는 비존재로 만들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여성을 그런 식으로 추앙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힘없는 약자의 욕망과 살기 위한 몸부림 그대로를 보아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기도수는 부인 송설애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여성의 내면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남성이 존재합니다. 기도수는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인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꿈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남성이 등장하는 꿈을 꾼다면 여성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여성의 내면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남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 자신의 힘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끝없이 억압되는 탓입니다. 여성 역시 욕망하는 존재로서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위협과 잔인한 폭력을 일삼는 남자가 등장하는 꿈을 꾼다면 꿈꾼이 자신이 사회적 성취나 힘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사회적 성취와 힘을 얻는 방법으로 의존 이외의 다른 통로나 수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취 수단이 오직 의존이라는 것은 가부장적 지배 질서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사회적 힘을 얻으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여성의 꿈에 폭력적인 남성이 등장을 하는 것이 그 여성이 사실은 사회적 권력이나 힘을 되게 쓰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해서 내면의 남성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을 너무 과도하게 쓴다. 그러니까 여성 자아가 자신의 힘을 계속 무의식으로 넘기니까 무의식의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인물이 감당을 하는 거야? 남성이 감당을 하다가 이를테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점점 폭력적인 인물로 변해가지. 그래서 종국에는 기도수나 왕자의 게임의 비세리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성자가 오로지 순종과 순응에만 매여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대극을 감당하는 거지, 무의식에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여성 자아가 너무나 지나치게 순종하기 때문이야. 여성 자아가 너무나 지나치게 복종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굴복하기 때문이야. 어떤 힘도 어떤 잠재력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시소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한쪽에 의존성이 놓이면 그 의존성과 비등한 정도의 공격성이 다른 한쪽에 놓여야 이게 균형을 맞출 거 아니야. 언제나 우리 정신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니까. 잔인하고 난폭한 남성이 등장을 하면
자아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순응적이고 순종적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 내가 권력을 원하는데 순종하기만 해. 이미 이것부터가 되게 말이 안 되거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순종함으로써 권력의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해. 그 아이러니를 내면의 남성이 감당을 하는 것이 뭐. 모국을 떠나 타국으로 오기 위해 밀양을 선택한 송설에 타국 땅에 정착하고자 기도수와 모종의 거래를 한 셈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기도수에 의존하는 방식이었고 그 대가로 남편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송설의 몸에 새겨진 남편 이름의 이니셜, 온몸을 덮고 있는 뭔가 상처는 결혼 생활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국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남편의 폭력을 견뎌야 합니다. 송설에는 매우 영민한 여성입니다. 다만 그 영민함은 주체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는 데 집중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습성, 의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의존은 반드시 순응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의존은 반드시 순응과 순종을 요구한다. 제가 꿈에 그렇게 수능이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고3이고 며칠이면 수능이에요. 그래서 난 막 수능을 엄청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수능 시험을 봐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어렵고 뭔가 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뭔가 막 그렇게 조급한 마음 그렇게 꿈에서 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알잖아요. 아 나는 굉장히 의존성이 강하고 그래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내 무기로 삼았고 근데 순응하고 순종해 보니 그게 나한테 지금은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내 꿈에 그렇게 정말 순응하기 위한 수능 시험을 계속 봐온 게 그러니까 정말 항상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항상 난 준비돼 있잖아. 난 좀 더 수능을 잘해야 돼. 이렇게 항상 나를 안달복달하게 찌질하고 그렇게 나를 항상 그런 자리에 뒀구나. 내 말이 되네요. 근데 진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수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나를 떠올려 보면 내가 수능하고 있다고 잘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시험 시스템상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이 실제 수능을 잘 보기도 하고요. 맞아. 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가 그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면 일단은 입시를 잘 본다는 것, 어떤 시험에 통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정말 잘 순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갔고 그 조직도 굉장한 수능을 요구하잖아요. 그 기수별로 그 위에 상명하복 그렇게만 단련이 되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정말 했었어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집단에 속하여 한 자리까지 보장받으려면 극히 제한된 길로만 가야 했습니다. 미약하나마 사회적 힘을 맛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의존뿐이었습니다. 송설애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든 이방인의 처지에 불과한 여성들은 의존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성취나 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 여성을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는 모든 내적 특질과 요소들은 여성의 내면에서 억압됩니다. 자신의 직관이 포착한 무언가를 탐색하는 힘, 자신의 감과 촉을 믿고 따라가는 힘,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힘,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력과 창조성 등이 마구잡이로 억압되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가득한 영화 기생충은 오로지 의존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주요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그 인물은 연교입니다. 고작 대학생에 불과한 남성 민혁은 그 점을 바로 파악했고 재수생 친구 기우를 끌어들입니다. 입주 가정부인 문강을 비롯해 민혁, 기우, 기정, 기택 등 연교 주변 인물들은 하나같이 연교를 속이고 연교를 이용합니다. 연교의 의존성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상 속 모든 문제를 의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 판단을 내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매우 서툰 지경에 있습니다.
영교는 남편이 제시하는 의견에 어떤 의문도 표하지 않으며 운전기사 기택이 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좌지우지됩니다. 상황 속에 있으나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녀는 그 무엇도 검증해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영교 같은 여성을 가리켜 기도수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여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한 대낮 정원 테이블에 엎드려 불편한 자세로 잠에 들어간 영교는 문광이 부르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바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장면은 영교의 의식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의식의 등불은 거의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우와의 만남 직전에 보여진 장면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부터 기우가 영교를 마음껏 요리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교는 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는지라 그녀 스스로 자각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전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억압된 내용물은 운명과 결탁하게 되는데 외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우회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때 목적은 하나, 의식으로 통합됨으로써 내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와닿는 단어가 의문하고 검증인데요. 그거를 이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커녕 의문도 잘 안 갖는 거예요. 앞에서 송설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걸 마치 찬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굉장한 미덕으로 스스로 알고 있고 나의 최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문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의문 안에 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라는 거 자체도 나 안에 가치 판단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의문을 갖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검증도 없고 그 과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쁜지도 모르겠고 거기에는 플러스 내가 나쁜 일을 경험을 했을 때 스스로 그거를 견딜 수 있다는 믿음 자체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나 나쁜 일을 경험하면 안 되고 일단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선택하고 결과를 받아들여 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항상 그 혼란하고 정신없는 그 상태 그 영교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약간 붕 뜬 것 같이 막 되게 정신없어 하는 그 모습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권력을 원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편하게 살고 싶었고 진짜 나라고 진짜 욕심만 드륵드륵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쉽게 그거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덜컥 그래서 사기를 당했잖아요.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장사란 말이에요. 장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순종적인 태도로는 아무도 내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난 예전에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면 나를 예쁘게 본 누군가 나한테 그런 이익을 나한테 줄 줄 알았어요. 진짜 단적인 예로 장사를 할 때 내가 굉장히 그 상대한테 정말 곱고 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그렇게 나한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돈을 쓸 줄 알았던 거죠. 나의 말이 먹힐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정적인 태도로 하는 그 어떤 말은 사실은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지가 않아요. 전혀. 사실은 순정적인 태도로는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요.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있고 그걸 정말 수용만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고 내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순종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는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를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을 계속 안 보려고 하니까 현실이 그렇게 꽝 정말 사고처럼 꽝 나를 쳐서 내가 도저히 안 볼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제가 또 이런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서. 왜 그 영화에서도 이성균이 죽고 봉준호 감독이 괜찮아. 너 연교는 곧 재혼할 거야. 이랬다면서요. 진짜? 그거를 제가 정식 기사를 본 건 아니고 어떤 짤처럼 인터넷에 떠있는 글을 본 거라서 정확한 출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 곧 재혼할 거야. 아마 연교는 곧 재혼할 거야. 이 말이 그 연교가 겪은 일이 진짜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제대로 깨서 보지 못하면 똑같이 재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다행인 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었지만 내가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 상황을 좀 그래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꿈에는 여성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여성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로 위협과 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의식으로 통합될 경우 힘으로 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억압되기만 할 때 무의식에서 그 내용물을 모조리 감당하던 인물은 여성을 공격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인물로 변해갑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아가 너무 많은 힘을 떠넘긴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면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힘의 논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제대로 성찰해 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힘의 논리로 밀고 들어올 때 너무도 쉽게 무력해지는 자신, 그 두려움과 불안을 봐야 합니다. 다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교는 과외 시연 중인 기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갓 소년티를 벗은 기우는 연교 딸을 휘어잡는 기세를 시연할 줄 알았고 모녀는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연교는 외부 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입니다. 기도수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연교 같은 여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이 선호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쉽게 내팽개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고 권력의 비호를 기대하며 그 언저리에 머물기 위한 방법으로 순응과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권력욕이 매사 순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떠받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면 남성의 잔인함이나 폭력의 정도는 자아의 순종적 태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사회적 힘과 성취를 바라는 여성의 참담한 모습을 영화 기생충의 연교를 통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연교는 자신이 하는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있으니 경험은 그녀를 변화나 성장으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연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소녀로 살아가는 인물인지라 경험도 일천한 대학생과 재수생이 속여 넘길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연교라는 인물은 민혁의 입에서, 기우의 입에서, 기택의 입에서 칭찬인 듯 조롱인 듯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연교를 언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연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안다고 믿는 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배우의 연기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기생충의 연교는 사로잡힘 상태에서 똑부러지는 듯 멍한 상태로 살아가는 허한 여성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교는 기도수 같은 아니무스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수가 여성의 내면을 지배할 경우 그 여성은 어디에 있든 의존 대상부터 찾습니다. 연교는 남편의 의도와 의중에 따라 자동 반응하는 로봇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자신의 고유한 특질과 개성이라 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무의식 저 아래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되게 좋은 말인데 현실의 여성의 수용성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연교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교가 대부분 잠들어 있고 멍한 상태에 있다는 게 정말 의식의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하면 박서준이 연기한 민혁, 그다음에 그 기우, 얘네가 하는 수작질인 거잖아요. 분명히 낌새를 느꼈을 텐데 이상하다? 이런 의문이 들 때
뭐 저 사람의 뭐 처지가 있겠지. 뭔가 그냥 있겠지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쑥쑥쑥쑥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교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조금만 맹하게 있으면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민혁이나 기우가 관객이 보기에 혹은 우리가 보기에 경험도 일천하고 사실 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성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있는 거죠, 영교가. 혹여라도 영교의 삶이 뭐 괜찮지 않나. 영교의 삶이 뭐 송설의 삶과 비교될 수 있는가. 처지가. 이런 의문을 갖는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상징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영교가 자신의 모든 특질을 억압한 상태잖아요. 자신의 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억압한 상태고 그냥 정말 진짜 정신없이 좀 멍한 듯이 그렇지만 자기는 꽤 똑똑하게 뭔가 챙기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제 막 살아가는 존재인데 뭔가 전략이 있다고 스스로 믿잖아요. 내 방식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는 그 여성의 잠재력은 아들한테 투사되잖아요. 그 그림 하나 보고 아들의 천재성 운운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신이 뭘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한 그 선택이 남편을 죽음으로 이끌고 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에서 아이라는 건 결국 나의 가능성이고 나의 비전인 건데 그 가능성과 비전이 치명적인 이제 상처를 입어서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데 봉준호 감독이 뭘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하면 여성의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그 영화가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볼 때는 민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뭐 잠깐 나오고 사라지는 존재니까. 근데 이 글을 쓰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럼 민혁은 걔가 명문대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믿을 만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우에게도 그러니까 실제로 명문대생이라 한들 걔가 거기서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기우와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어쨌든 영교의 의식이 그 아무것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수를 송설의 내면 인물로 바라본다면 기도수의 죽음은 새로운 인식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송설의 내면에서 기도수의 죽음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기도수는 송설의 남편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남편이란 오랜 시간 송설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꿈에 기도수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면 무의식에 거하던 기도수가 의식으로 바싹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송설의 의식은 비로소 내면의 흉포한 지배자 기도수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각은 사로잡힘 상태를 푸는 열쇠입니다. 송설의 역시 영교처럼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으니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고 가축처럼 남편의 이름이 몸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민한 송설애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송설애를 도운 이는 누굴까? 제 관점이지만 잘 만든 영화는 상징 문법에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여 잘 만든 영화는 거의 반드시 창작자가 그 자신의 무의식과의 소통에 성공한 결과물입니다. 잘 만든 영화는 신하나 민담 속 여정에도 잘 부합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신하나 민담 속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새롭게 해석될 만한 상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속 모든 이미지는 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이미지는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여성은 붕괴라는 단어를 사실은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를 보면 저는 항상 그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쓰는 곳이 정상이 아니란 건 알아요. 근데 이마저도 이 정도의 사회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뺏길까봐 거기서 떨어질까봐 되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영교와 송설애가 한 부분 기도수 같은 그런 폭력적인 내면의 남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입장에서 봤을 땐 둘이 같다. 차라리 송설애는 자기가 처한 현실이 뭔지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정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현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처한 현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느냐 아니면 기만하면서 미화시키며 보느냐 그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설애는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이 송설애 쪽. 그래도 난 누리고 있는 게 있어 라고 기만하는 게 영교 쪽.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그래서 송설애. 상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영교는 그런 내면의 흉포한 지배자가 떠오르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영교의 자아의식은 난 이렇게 당당해. 나는 이렇게 똑부러지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해. 내가 좌지우지해.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겠지. 근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봐봐. 내가 이렇게 수능했더니 나한테 이런 게 오잖아. 그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고 의식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이런 거 누리고 있어. 난 정말 잘 살고 있어. 자아는 난 되게 잘 살고 있어 일 텐데 실제로 영교의 상태는 자신이 순응한다는 걸 모를 거야. 그렇죠. 그건 정말 내 무의식적 거래인 거예요. 그렇지. 그걸 알면 이미 이제 기도수가 의식으로 바싹 다가와서 꿈으로 자꾸 더 봐봐, 더 봐야 돼. 너 뭔가 하나 알아차렸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상태가 아니고 탕웨이가 연기한 송설애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 깊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감독의 주문이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또 그 캐릭터를 만들어간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 깊이에 도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그녀의 인터뷰에 이런 게 있더라고. 송설애가 나와 같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나처럼 살았겠죠. 난 거기에서 조금 놀랬어. 결국 그 말은 탕웨이가 송설애와 자신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다만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고 송설애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강인한 면도 있고 똑똑하고 영민한 여성인데 그런 선택들밖에 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송설애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냥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그냥 각자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시각이 깊이 있는 연기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야.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런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 없잖아. 그리고 그런 태도에서 보여주는 연기라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실소가 터지기도 하고 어쨌든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런 수직적 시각이라는 게 뭐 얼마만큼의 상상력을 끌어내겠어. 일단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안 되는데 그 처지에 탕웨이가 보여준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못 보잖아. 배우 한혜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여배우가 선택하는 역할이 여배우가 동경하는 삶이라는 거야. 그 말도 좀 놀라웠거든. 그러니까 한혜진은 이렇게 좀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있고 이런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간대. 실제로 그녀가 맡는 역할이 그랬거든. 그런데 감정이입이 잘 된다는 거지. 공감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뒤로 좀 그 배우한테 주목했었거든. 탕웨이가 한 발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헤어질 결심을 보고 송설애라는 여성에게 저 여자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말은 이미 수직적 시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와는 별개의 문제고 여성이 처한 상황의 본질적 문제는 같잖아. 여성들 각자가 고민하는 지점들을 들어가 보면 결국 다 이방인이야. 자기 언어가 없고
폭력에 너무 노출돼 있고 그게 심리적인 거든 실제적인 거든 항상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고 그 동백이 연쇄살인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이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난 연쇄살인마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실제적으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송설애의 자각을 도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송설애가 매일 방문하는 할머니들을 지목하겠습니다. 송설애는 할머니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도수의 죽음이 일어나도록 실행시켰을지 모릅니다. 꿈 상징에서 할머니는 노현자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두루 경험해온 할머니들이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가 참으로 귀하여 마음에 새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툭 내뱉듯 던지시는데 그 한마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저런 군상을 두루 보아온 할머니들은 송설애의 고통을 눈치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운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 하듯이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남편이 산에 갈 때 몰래 쫓아가서 해치워 버려.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무심하게 던지는 말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렬하고 세다 할 것입니다. 송설애는 할머니들의 조언을 고이 받아 안습니다. 배우 남은희를 좋아합니다. 오래전 인터뷰에서 그 노 배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60이 넘으니 무서운 건 없어 라고 말입니다. 노 배우의 그 말에 단 1%의 의심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의 공중전까지 치르며 살아남은 할머니들의 말에는 그런 힘과 지혜와 위로와 격려가 담기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은 시선을 오래 주지 않아도 또 긴 말 하지 않아도 송설애의 처지를 알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할머니들이 송설애의 지지자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송설애는 기도수를 죽이기 위해 기도수와 함께 그러나 기도수와는 다른 루트로 구소산에 올랐습니다. 구소산 정상까지 오르는 여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여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도수를 죽일 기회는 사라집니다. 송설애는 기도수를 죽이기 위해 기도수가 쏟는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고소공포증 뒤에 숨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포를 감당하며 가파른 바위산을 끝끝내 올랐고 마침내 기도수를 추락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송설애가 기도수를 추락시킨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송설애가 밀항으로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송설애는 기도수를 떠받들어 모셔야 했을 것입니다. 구소산의 수직적 높이는 곧 기도수와 송설애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간극을 의미합니다. 폭군 기도수와 자기 표현 수단을 잃은 이방인 송설애 사이를 넘사벽 같은 138층이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수는 마치 신처럼 송설애를 내려다보면서 그녀를 조종하고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송설애는 영민한 여성입니다. 송설애는 기도수와 생활하는 동안 기도수의 용이 주도함을 배워갑니다. 기도수가 산에 오르면서 자신을 조이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지듯 송설애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송설애는 공포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수의 산이었던 구소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둘의 위치는 마침내 대등해집니다. 정상을 경험한 송설애는 기도수를 추락사시키고 비로소 내려다봅니다. 기도수의 죽음은 송설애가 처음으로 성취한 정상일지 모릅니다. 낡고 오래된 의존 방식을 추락사시킨 것입니다. 송설애의 자아는 더 이상 기도수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화 보면서 저도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요. 겁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막 그 맨손으로 올라가는 송설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녀가 그런 노력을 해서 올라가서 비로소 기도수와 대등한 위치에 섰다. 라고 하는 게 나도 거기에 설 수 있는 건가? 정말 남성과 대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권력자와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걸 만날 수 있나? 좀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런 대등이란 말이. 그런 대등이란 말을 그런 걸 강하게 원해
보지도 않았고 난 누구 위에 서거나 그런 걸 생각했지 누구와 대등하게 있다. 이런 걸 잘 염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설레는 말로 오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헤어질 결심은 저희가 한 번 정도 더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